자, 이번 시간에 이제 이어서 관리회계를 할 거예요. 관리회계는 10장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뭐 하다 보면은 다 터치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긴 할 건데, 핵심적인 부분 요 10장의 주제가 이제 두 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요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원가 차이 분석하고 CVP 분석 두 가지를 할 건데, 이 두 가지를 제한 시간 내에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들을 좀 개념 설명 같은 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계획과 통제를 위한 예산 해가지고 그림 10-1 보면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회사는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막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올해 목표를 세우고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실제로 실행을 하고 예상과 실행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차이의 원인을 규명해서 적절한 성과 보상 또는 징계 이런 절차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관리의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음, 예산의 역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나 이런 것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가 차이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서 296페이지 보시면, 원가 차이는 밑에 공식이 하나 나오죠. 실제 원가 발생액하고 원가 예산액의 차이다.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고 되게 쉬운 공식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정규 교과 과정에서는 이제 원가회계 시간에 배우는 거, 원가회계 시간에 원가 차이 분석은 표준 원가 계산이라는 거를 배울 때 다루는 내용이에요. 표준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 표준 원가가 뭐냐? 우리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찌됐든 제품 하나당 원가가 얼마인지 이게 되게 궁금한 거거든요. 우리 앞 시간에 했던 원가를 집계 하는 과정을 봤어요. 원가를 집계해서 어쨌든 총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을 해냈어. 그러면은 올해 생산한 게 몇 개다.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생산량으로 나누면 제품 하나당 원가가 얼마 발생했는지 알 수 있죠. 응? 근데 그거는 무슨 원가죠? 그냥 사후적인 계산 결과예요. 근데 우리는 물건을 계속 팔아야 되잖아. 그쵸? 어떤 사전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돼. 사전적 계획에서 이 하나당 원가를 뽑아내서, 뽑아내서 이 가격을 어느 정도를 이윤을 어느 정도 붙여서 가격을 얼마로 책정을 해야지 좋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원가 계산이 잘못되면 가격 책정이 잘못될 수 있고, 그렇게 보면은 손해를 보면서 팔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사전적으로 원가를 정확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해왔냐면은 이 사후적인 계산 결과를 가지고 어떤 개당 이만큼이 드는구나,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다시 계획을 하는데 반영을 하고, 이렇게라도 하면 다행이야. 근데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데들도 있고, 영세한 데들, 토스트 가게라든지 이런 데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좀 계획을 잘하는 회사다, 삼성 같은 데다 이러면은 갤럭시 뭐를 이렇게 출시한다고 했을 때 걔의 원가를 사전적으로 하나 만드는데 얼마짜리다라는 거를 계산해 놓고, 그럼 얘를 얼마에 팔겠다, 시장에 얼마에 내놓겠다, 출시를 하겠다, 이런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예산의 수립인데, 사전적 계획하고 관련된 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원가의 표준을 미리 설정한다라고 해가지고 표준 원가 계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 회계는 이게 실무적인 거고 사회과학이잖아요. 그걸 어떤 무슨 이 표준원가 계산이라는 방법을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개발해낸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에서 개발한 원가 계산법이에요. 도요타에서 이제 생산 관리라는 걸 배우면 뭐 이런 걸 배우는데 지트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just in time, 우리는 적시에 생산을 하겠다라고 해서 뭐 재고를 가져가지 않는 그런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 판매량을 딱 정해 놓으면 작년도에 안 팔리고 남은 재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올해는 단기 기초 재고죠. 기초 재고하고 목표 판매량하고 차이만큼 생산하면 되겠죠. 이게 목표 생산량이에요. 그래서 양을 딱 정해. 예산. 이만큼 생산하겠다. 정하면 이 목표 생산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재료가 얼마나 필요하다. 몇 킬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예산을 또 짜는 거야. 근데 기초에 원재료 재고가 몇 킬로그램이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올해 쓸 재료하고 기초 재고의 차이만큼만 추가로 재료를 구입하면 되잖아. 그 목표 원재료 구입량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야. 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재료를 개당 얼마에 사오겠다. 가격, 킬로그램당 가격, 이런 것들도 이제 예산을 짜는 거죠. 그리고 이 재료를 이용해서 생산 공정에서 농비, 경비 이런 것도 추정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어떤 노동자 한 명이 총 노동 시간이 몇 시간 들더라. 기계를 가동하는데 기계 가동 시간이 몇 시간 걸리더라. 이런 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표준 노동 시간과 표준 기계 가동 시간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올해의 목표 생산량에 맞는 이 목표한 재료를 투입해서 목표 생산량에 맞는 이런 노동 시간과 기계 가동 시간에 대한 표준도 계산을 해요. 거기다가 표준 임률, 가격이죠. 시간당 가격, 시간당 농비, 기계 가동 시간당 기계 사용료, 감가상각비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예산을 짜는 거예요. 예산을 짜서 총 원가가 얼마 발생할 것 같다라는 게 표준화 해놓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도 집계를 이렇게 했잖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또는 제조간접비 해가지고 이렇게 집계를 했었는데, 전통적인 원가 계산 방법, 사후적인 그 재무회계적인 방법에서는 재료비 여기다가 기초 재료 재고, 원재료 매입액, 기말 원재료 재고하고 재료비가 얼마다, 그리고 농무비 급여 상여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얼마다, 경비 쭉 나열해서 얼마다, 이런 식으로 적었었는데, 표준 원가 계산 방식에서는 그냥 여기다 이렇게 써요. 표준 재료비, 표준 농무비, 표준 제조간접비,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실제 재료비가 발생한 거하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차이를 쓰는 거야. 불리한 차이가 발생하면 플러스를 해주고 원가에다가, 유리한 차이, 원가가 덜 들었다 이러면은 빼기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요. 이게 표준 원가 계산이고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원가 차이 분석입니다. 그럼 원가를 어떻게 차이 분석을 하느냐? 어떤 물건의 가격은 수량 곱하기 단가잖아요. 이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예산 수량하고 실제 수량의 차이, 예산 가격하고 실제 가격의 차이, 이렇게 두 가지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재료비를 분석한다고 하면 실제 재료 구입량하고 예산상 재료 구입량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단가하고 예산 단가랑 비교를 하는 거야. 농업인은 실제 투입된 노동시간과 예산상의 표준 노동시간을 비교해서 시간이 얼만큼 더 몇 시간 불리한 차이가 났는지, 그리고 실제 노동자 한 사람 뭐 시간당 임금하고 예산상의 시간당 임금을 비교해서 가격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용어가 지금 29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수량 차이, 가격 차이 이렇게 보이죠? 빨간 글자. 그리고 또는 수량 차이를 결국 능률 차이다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왜 능률 차이라고 하냐면은 재료, 그러니까 제품 하나 만드는데 재료를 1000개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900개 썼어. 좀 더 효율적으로 쓴 거죠. 능률이 더 좋아졌잖아. 능률 차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농업비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그 노동 시간하고 예산상의 노동 시간의 차이를 시간 차이라고도 하지만 능률 차이다라고도 해요. 그리고 가격 차이. 가격 차이는 뭐 실제 가격과 예산 가격인데 농업인은 뭐 특별히 따로 뭐 임금에 대한 그 차이니까 임률 차이다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수량과 가격이에요. 표현이 어찌 됐든 뭐 시간 수량을 재료는 뭐 수량이라고 얘기하고 농업이나 경비는 뭐 시간이라고 얘기하거나 뭐 능률이라고 얘기하거나 하는데 재료도 능률이라고도 얘기해도 되고 수량과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능률적인 거예요. 가격은 가격 차이. 근데 뭐 농업비 같은 경우에는 임률 차이다라고도 한다. 이거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 10-3을 보면 예산이 1000kg하고 킬로그램당 2,000원이 예산이었어요. 네모 박스를 보면. 근데 실제로는 1,050kg이 들어갔고 킬로그램당 22,000원이 들어갔어. 그러면 가격을 더 그 준 것 때문에 발생한 차이하고 수량을 더 쓴 거에 대한 차이 이렇게 둘로 나눠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 그림 10-3은 예산보다 수량도 더 많고 가격도 더 비쌌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불리한 차이가 발생을 한 건데 어느 하나는 유리한 차이가 나고 어느 하나는 불리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래요. 실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투입했는데 단가는 더 싸게 사왔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다양한 게 분석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거를 교재에 이제 설명 쫓아가면서 여기도 예제처럼 숫자를 넣고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읽기가 힘드니까 일단은 예제를 갖고 해볼 거고요. 공식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량 차이, 가격 차이. 어렵지 않죠. 실제 수량하고 예상 수량의 그 차이에다가 예상 가격을 곱한 게 수량 차이예요. 가격 차이는 실제 가격하고 예상 가격 차이에다가 실제 수량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준원가 계산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액추얼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수량, 실제 가격, 스탠다드라고 해서 표준 수량, 표준 가격. 요거를 이제 보는 건데 요 사이에 실제 수량하고 여기 실제 수량이 여기 있으니까 AQ, SP 실제 수량하고 예상 가격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요 두 가지 차이는 수량이 같고 가격만 다르죠. 이게 이제 가격 차이예요. 요 두 개 차이는 가격이 같고 수량이 다르죠. 이게 이제 뭐 수량 차이,
또는 뭐 능률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 공식이 되게 쉬운데요. 수량 차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괄호 안에 실제 수량과 예산 수량의 차이를 써놓고 거기다가 예상 가격을 곱한 게 수량에 대한 차이야. 똑같은 예산을 가격은 똑같다고 했을 때 수량만 달라진 거야. 그때의 차이를 수량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수량을 놓고 봤을 때 단가가 뭐 예산에는 얼마였고 실제는 얼마였으니까 가격 차이, 이 단가 때문에 발생한 차이가 얼마인지 보자. 이게 이제 가격 차이인 건데 이 공식으로 보면은 그게 헷갈려요. 나중에 수량 차이는 실제 수량과 예산 수량 차이인 건 알겠어. 가격 차이는 실제 가격과 예산 가격 차이인 것도 알겠어. 근데 여기다 곱해주는 게 수량 차이에다가는 예산 가격을 곱해줬고 가격 차이에다가는 실제 수량을 곱해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수량 때문에 차이가 났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을 뭘로 고정시키고 볼 거냐. 예산으로 고정시키고 본다. 그리고 가격이 차이 난 거를 보고 싶을 때는 수량을 예산 수량을 놓고 봐야 하는 게 맞아. 우리가 예산만큼 사온 게 아니잖아. 실제 수량만큼 사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수량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격 차이를 분석할 때는.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이 딱 이해가 잘 돼 있으면은 그냥 바로바로 한 번에 될 텐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다고. 특히 이런 실물을 접해보거나 이런 내용을 익숙해서 많이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처럼 그냥 시험 공부를 하는데 수량 차이는 어떻게 계산하더라, 가격 차이는 어떻게 계산하더라 할 때 괄호 안에 건 당연히 아는데 뒤에 곱해주는 게 어떤 거가 예산이고 어떤 게 실제인지 이게 헷갈리거든요. 이건 이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 헷갈려요. 문제 풀 때 헷갈려. 나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걸 습관화하면은 좀 편해져요. AQ 곱하기 AP를 쓰고 그 다음에 AQ 순서대로 AQ 곱하기 다른 거 써야지 SP 쓰고 그 다음에 SQ 곱하기 SP 이렇게 쓴다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쓰는 연습을 하면 좀 편해져요. 그러니까 편법이에요, 편법. 이렇게 공식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좋고 이해가 안 된다면 잘 외워야 되는데 외울 때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예 AQ를 앞에다 쓰고 AQ 곱하기 AP, AQ 곱하기 SP, 그 다음에 SQ 곱하기 SP 이런 순차적으로 써서 분석하는 거를 익숙해지면은 그게 더 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몇 개를 풀어보겠습니다. 몇 개를. 일단은 319페이지에 있는 4번을 풀게요. 4번. 제품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실제 투입된 재료비가 킬로그램당 20원이고 실제 투입량은 1000kg이다. 자, 실제로 1000kg을 킬로그램당 20원에 샀다는 얘기죠. 근데 예산은 예상 투입 재료비는 킬로그램당 15원이고 예상 투입량은 900kg입니다. 100개 만들기 위해서 예산에는 900kg만 필요했어요. 900kg만 있으면 돼라고 예산을 짰어. 그리고 킬로그램당 15원에 사올 수 있어라고 예산을 짰는데 실제로는 100개를 만드는데 1000kg이나 샀고 가격도 개당 킬로그램당 20원씩 준 거예요. 요거를 가격 차이하고 수량 차이를 계산해 봐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AQ 곱하기 AP 써놨잖아요. 이게 실제 수량, 실제 가격이에요. 우리 실제 수량이 몇이죠? 1000kg. 그렇죠? 그리고 실제 재료비가 킬로그램당 20원이야. 2만 원이에요. 실제 재료비가 2만 원 발생했다는 얘기야. 그럼 실제 수량, 여기 AQ 실제 수량이죠. 실제 수량이 1000kg이야. SP는 예상 가격이죠.
15원이야. 15,000원이죠. 요거는 SQ 곱하기 SP는 900kg 곱하기 15원이죠. 이게 13,500원. 이렇게 나와요. 맞나? 13,500원. 그러면은 요 두 개의 차이가 가격 차이잖아요. 지금 요 가격 차이. 이렇게 하면 가격 차이는 5,000원만큼 불리한 거고, 여기는 지금 가격은 예상 가격으로 똑같아요. 수량이 1000kg, 900kg 요 차이죠. 이게 1,500원만큼 불리한 거죠. 숫자가 더 큰 쪽이 실제면은 불리. 표준이 더 크다라고 하면 원가가 작게 발생한 거니까 유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00원 불리하고 1,500원 불리하다. 얘가 가격 차이, 얘가 수량 차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한 하나 더 볼게요. 뒤에 사례 연구에서도 4번 볼게요. 4번. 여기도 322페이지 4번. 제품 1000개를 생산하기 위해 실제 투입된 직접 재료비는 12만 원. 실제 투입량 10,000kg, 투입 단가가 12원. 근데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재료 원가는 117원이래요. 표준 투입량 1개당 9kg이고 투입 단가가 kg당 13원이다.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는 얼마인가?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쓰면 돼. AQ 곱하기 AP. AQ 먼저 써주고 SP. 여기는 SQ 곱하기 SP 이렇게 하면 돼요. AQ 곱하기 AP는 실제 원가죠? 실제 투입된 직접 재료비가 12만 원이다. 그러니까 12만 원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형식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10,000kg 곱하기 개당 kg당 12원 해가지고 12만 원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 12만 원이 계산값이 나와 있죠. 실제 재료비가. 표준 직접 재료 원가는 kg당 13원이래요. 13원. 실제 투입된 수량은 우리 10,000kg이죠. 이렇게 하면은 13만 원이죠. 자, 표준 우리 제품을 표준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금 1000개를 만들었어. 제품 1000개. 근데 개당 9kg이 표준이잖아요. 9kg이야. 그럼 9,000kg이죠. 표준은. 곱하기 표준 단가가 kg당 13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은 계산하면 9,000에다가 13원을 하면 11만 7천 원이 나와요. 각각에 해당하는 셀에 계산값을 이렇게 먼저 써줘요. 그리고 요 두 개의 차이가 지금 AQ, AP보다 AQ, SP가 더 크잖아요. 10,000원만큼. 가격 차이잖아요. 지금 얘네들은. 가격 차이인데 실제가 더 작게 발생했죠. 가격 차이가 10,000원만큼 유리하게 발생을 한 거예요. 유리한 차이가 났다. 이 차이는 SP가 똑같고 AQ, SQ가 다르죠. 수량 차이예요. 수량 차이인데 여기가 13만 원, 여기가 11만 7천 원이니까 13,000원이죠. 13,000원만큼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쪽이 실제죠. AQ, SQ니까 실제가 더 크죠. 13,000원만큼 불리한 차이가 발생을 했어요. 총 차이는 12만 원하고 11만 7천 원 전체 총 재료비 차이는 얼마냐면 3,000원만큼 불리한 차이죠. 자, 예산보다 실제가 3,000원만큼 불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원인을 봤더니
가격 차이는 10,000원만큼 유리했고 수량 차이가 13,000원만큼 불리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짓을 왜 하냐? 응? 아, 차이가 발생했다라고 이 차이만 알면 되는데 이걸 굳이 왜 이렇게 나누냐? 기업이잖아요. 성과평가 해야지. 자, 가격이 유리한 차이가 전체는 불리하지만 야, 재료비 가격 차이가 불리해. 야, 니네 원재료 구매 부서 왜 이렇게 일을 잘 못하는 거야? 이렇게 혼내려고 봤더니 가격 차이는 유리했어. 우리는 더 싸게 사왔습니다. 예산보다. 구매 부서가 그러는 거야. 우리는 예산보다 싸게 사와서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싸게 재료를 공급해다 줬는데 이 생산하는 얘네들이 9,000kg을 써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10,000kg나 썼다 이거야. 얘네가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거다. 아, 그렇구나. 구매 부서가 잘못한 게 아니고 공장이 잘못했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하면. 응? 이게 왜 유용한지 알겠죠? 이런 차이 분석이. 이렇게 하는 게 원가 차이 분석이고 다양한 원가 차이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노무비도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 제조 간접비도 뭐 기계 가동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또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누가 뭐 비효율적으로 썼냐 이런 것도 따질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만든 거야. 얘네들이 토요타가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서 전 세계의 원가 회계 교과서에 이게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게 표준 원가 계산이 이런 그러니까 뭐 자동차 만들고 막 이런 데 이제 많이 쓰였고 뭐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해가지고 좀 석유 화학 제품에 적합한 그런 원가 계산 방법도 있고요. 뭐 우리 재무회계에서 했던 가장 단순한 개별법 같은 그런 원가 흐름 가정인 것처럼 정말 뭐 단순한 이런 것들은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리고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거는 그 작업장의 활동들을 다 집계해 가지고 제품 하나 만드는데 A 활동, B 활동, C 활동이 얼만큼씩 발생을 했고 그 활동 하나당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인지 이런 걸 따져 가지고 각 활동별 원가 제품 하나당 들어가는데 총 활동 이렇게 해 가지고 원가를 계산하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요거 여러 A 활동, B 활동, C 활동을 다 측정해서 한다라고 해서 이런 원가 계산 방법을 ABC 원가 계산 뭐 이렇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중에 표준 원가 계산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원가 차이 분석을 지금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CVP 분석을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좀 재밌어요. 299페이지에 있는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 이게 CVP 분석입니다. 이게 물백묵이 깔끔하게 써지고 잘 지워지고 좋은데 여러분들 화면에도 잘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새 거를 가져와도 막 흔들고 누르고 처음에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나와요. 저는 지금 그게 안 나와서 이게 강의실에 녹화로 왔을 때 직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시면서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게 있으면은 제가 쓰면 좋은데 올 때마다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없어요. 다 쓴 게 남아있어서 새 거를 가져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다 쓴 것도 안 나오고 새 것도 잘 안 나오고 제가 할지 모르는 건지 그 지금 구형 분필 갖고 하고 있는데 잘 써지는데 좀 더 선명도는 떨어질 것 같고 이 지우는 게 너무 지저분해. 자,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 볼게요. 이걸 왜 CVP 분석이라고 하냐면은 코스트, 볼륨, 프로핏 이렇게 돼 있죠.
원가하고 어떤 볼륨, 수량하고 이익의 관계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이라고 하고 CVP 분석이라고 합니다. 조업도라는 말이 되게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조업도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299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빨간 글자 있잖아요. 조업도는 일반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량을 말한다. 조업의 정도를 말하는 그 조업도예요. 조업의 정도, 생산량 몇 개를 만들 거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 개수와 이익의 관계를 보는 이런 분석법이에요. 자, CVP 분석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원가가 단기간에 통제 가능한 게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통제 가능한 거는 어떤 성과 평가라든지 제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한 거는 인위적인 배분을 통해서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얘는 그러니까 커피숍이라고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 지금 표 10-3에 커피숍 해가지고 원두 원가, 시럽 원가, 뭐 크림 원가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커피 한 잔에다가 얘를 넣고 빼고에 따라서 원가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시럽을 빼면은 여기에 보면 시럽을 빼면은 커피 한 잔당 20원의 원가가 빠지는 거죠. 시럽이 20원이라고 계산이 돼 있으니까. 크림은 30원. 그렇죠? 바리스타 인건비는 한 잔 만드는데 300원이래요. 그러면은 한 잔 덜 만들면 300원이 덜 드는 거잖아.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매장에 있는 임차료는 총 10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100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얘는 커피를 한 잔 만들건 두 잔 만들건 만 잔을 만들건 똑같은 비용이에요. 이런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원가가 아니죠. 그래서 요 단기간 통제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고정비라고 불러요. 고정비. 그러니까 제품 생산량, 여기서 말하는 조업도 V하고 관련이 없으면 V하고 직접적인 관련 정도에 따라 가지고 모든 원가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누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CVP 분석은 원가를 변동비하고 고정비로 나누자. 나눠보고 그러면은 이 조업도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이기 때문에 이 조업도하고 관련 없는 거는 고정비로 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익은 수익 빼기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수익 빼기 비용을 둘로 나눠 변동비 빼기 고정비. 그렇죠? 근데 수익은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 수량이잖아요. 그렇죠? 변동비도 어떤 같은 수량을 대응시킬 수 있고 뭐 V 소문자 V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른 방식으로 묶어요. 생산량 또는 판매량 이런 가루가 뭐겠 이게 마이크로 되게 크게 들릴 것 같은데 수량을 곱해주는데 판매 가격 곱하기 수량하면 수익이잖아요. 빼기
단위당 변동비. 얘 곱하기 수량하면 변동비잖아.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고정비를 빼면 이익이 나오죠.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근데 이 짓을 왜 하지? 이 짓을 왜 하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이 고정비가 제품 수량에다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 목표 생산량이라든지 판매량에다가 그거를 고정비를 나눈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왜곡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볼까? 이런 좋은 예가 어디 있으면 좋은데 이제 320페이지에 있는 8번 성균이라는 회사가 스마트폰을 판매하는데 제조해서 판매하는데 판매 가격이 개당 80원이야. 단위당 변동비가 개당 60원이야. 고정비가 24만 원이야.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먼저 하게 되면은 이걸 알고 나서 푸는 게 좋은 문제인데 잠깐만요.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개당 20원이니까 이 회사가 15,000개를 판매하고 있다고 볼게요. 15,000개를 팔았어 작년에. 그러면은 15,000개를 팔면 이익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15,000개 곱하기 80원 빼기 이게 판매 가격이 80원이니까 15,000개 곱하기 제품 하나당 들어가는 변동비가 60원 그리고 총 고정비가 24만 원 이렇게 하면 이익이 6만 원 이익을 봤어요. 그쵸? 요게 이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정보야. 딱 1년 이렇게 경영을 해봤어. 이렇게 해봤는데 다음 연도에 이제 몇 개를 팔지 막 이런 거 고민을 하는데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야. 야, 우리 15,000개를 만드는데 하나 80원에 팔았는데 개당 60원의 비용이 들었어. 이렇게 그리고 고정비가 24만 원이 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총 비용은 근데 이런 문제가 없었고 있는 문제 갖고 가정을 해서 그래요. 15,000 곱하기 60 하면은 90만 원이거든요. 90만 원하고 24만 원 하면은 총 비용이 114만 원이야. 우리의 총 비용은. 그러면 개당 원가는 114만 원을 15,000개 만들었잖아요. 이때 15,000으로 나눠. 그러면은 76원이야 개당. 응? 그러면 이 회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응? 우리 80원이잖아. 개당 76원이잖아. 우리는 제품 하나 만들 때마다 이익이 4원씩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품 하나 만들 때마다 우리는 4원씩 이익 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어떤 그 뭐 발주처, 거래처에서 막 하나씩 4원 이익 나니까 우리 좀 가격을 80원 좀 더 줄여고 뭐 70 몇 원에 달라고 한다든지 막 여러 가지 막 제안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제안들을 받고 의사결정을 할 때 이 회사는 이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변동비 고정비의 개념이 없다라고 한 상황이라면 총 114만 원이고 제품 하나당 76원이 든다. 우리는 뭐 하나당 77원에 팔면 되겠네. 그렇게 뭐 요 가격이면은 더 많은 어떤 주문이 들어오면은 뭐 1000개를 뭐 목표로 해도 나 뭐 그 정도 벌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15,000개를 생산해서 그렇지. 만약에 생산량을 더 늘려볼까? 한번 확 늘려볼까? 5만 개라고 해볼까요? 5만 개? 5만 개를 팔 때는 어떻게 될까요? 총 비용이 5만 개 곱하기 60원이 총 변동비 300만 원이고 거기다 고정비 24만 원 하면은 총 비용이 324만 원이거든요. 5만 개일 때는 324만 원. 그럼 단위당 원가가 얼마가 돼? 단위당 원가는 나누기 5만 하면은 64원 뭐 이렇게 나와요. 여기 4.8. 더 늘려볼까? 10만 개. 10만 개 곱하기 60원 더하기 24만 원 하면 624만 원 나누기 10만 개 62원 100만 개 극단적인 예를 들어야지 이게 설명이 되겠구나. 100만 개 곱하기 60원 더하기 24만 원 6,024만 원 나누기 100만 개 60원 음. 200만 개라고 해도 60원. 300만 개 가면은 단위당 원가가 50 몇 원으로 떨어져요. 그렇죠?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정비가 제품 하나당 배부되는 게 되게 조금씩 배부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위당 원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을 해요. 회계상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판매 가격을 그 원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책정을 한다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잘못된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기 원래 요 예를 갖고 제가 예를 꼬아서 만들어 보려고 해서 그러는데 그런 거 하려면 이 고정비가 더 커야 되거든요. 고정비가 만약에 더 크다라고 했을 때는 단위당 원가가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겠죠. 왜곡되는 게 그만큼 커지니까. 한 300만 개? 300만 개 갖고 해보면은 60 500만 개 그래서 60원에 근접하긴 하는데 이게 너무 적어서 그래. 이거를 공 하나 더 붙여볼까요? 고정비를 공 하나 더 붙여보면은 15,000개일 때 개당 원가가 60 곱하기 15,000원 더하기 240만원 330만원 나누기 15,000개 원가가 220원 이렇게 막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 고정비는 제품 생산하는 어떤 이 수량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얘를 같이 넣어서 이런 식의
우리 회사의 총 원가는 단위당 원가는 76원입니다. 이렇게 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제품 하나 만드는데 60원씩 드는 거야. 개당 뭐 80원을 받으면 하나 만들 때마다 20원씩 이익이 나. 그 20원씩 이익 나는 걸로 이 고정비 총액을 커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런 의사결정이 바람직한 의사결정이 되겠죠. 관리회계 교과서 같으면 이제 그런 예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책이 없어서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책이 있는 걸로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잘 안 나오네요. 근데 좀 해봤죠. 해본 결과는 뭐냐면은 이 수량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가 막 달라지죠. 우리 제품 원가는 개당 얼마다 뭐 이런 게 표준적으로 정해놓고 미리 알고 싶어하고 막 이런 게 있다 그랬는데 생산량을 내가 막 늘리고 줄이고에 따라 갖고 원가가 막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의사결정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변동비하고 고정비를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따로 이제 배부를 하는 거죠. 고정비는 따로 배부를 한다라고 하고 제품 하나당 직접 대응하는 거는 변동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왜 하냐면 요걸 왜 하냐면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 10-4를 보면은 수량인데 이쪽에 수량, 뭐 조업도 수량, 조업도고 여기가 이게 가격이에요. 뭐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원가가 될 수도 있고 가격이야. 이렇게 있으면 수익은 아무것도 안 만들고 안 팔면 0이잖아요. 근데 파는 만큼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비용은 수입보단 기록이가 낮아야지 이익이 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만들어도 항상 발생하는 임차료 같은 고정비가 있어요. 고정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비용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해요. 이게 이제 이익이 되는 거죠. 요 차이가. 그래갖고 요만큼 수량을 요만큼까지 만들었을 때는 본전이야. 그렇죠? 이거보다 더 만들면은 이제 이익이 점점 늘어나겠죠. 덜 만들면 이익이 점점 작아지고 손실이 점점 커지겠죠. 이렇게.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만들면은 고정비만큼 그냥 손해 보는 거잖아. 요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본전이라고 얘기한 여기를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해서 손익분기점 BEP 이렇게 불러요. BEP란 말 들어봤을 것 같기도 한데 뉴스 같은 데서 손익분기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손익분기점 분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이런 원가 구조고 하나당 얼마를 받을 수 있으면 몇 개를 만들어서 팔아야 돼? 또는 몇 개를 만들어서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를 받아야 돼? 그러면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이 CBP 분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고정비를 제외한 이 이익 있죠. 요거를 공헌이익이라고 해요. 공헌이익. 조업도가 그러니까 조업도가 이익에 공헌하는 정도다라고 해서 공헌이익이라고 하고 수량을 곱하기 전 이 단위당 얘를 단위당 공헌이익이라고 불러요. 단위당 공헌이익. 그래서 단위당 공헌이익은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비를 뺀 거예요. 이게 막 설명을 줄여서 하려고 하면서도 딱 막 못 줄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힘든데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원가 얘기할 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 단위당 변동비를 빼면 얘가 단위당 공헌이익이야. 여기다가
수량을 곱하면 이제 공헌이익이 되는 거고, 공헌이익에서 고정비를 빼면 총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보면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경우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은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선형이잖아요. 선형에 이런 거 일차 함수라 그러나? 선형의 모양을 띠고 있는 그런 경우에 되게 적합한 의사결정 방법, 또는 뭐 이런 원가하고 조업도하고 이익의 관계가 이런 선형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되게 쉽잖아요.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요. 이런 함수 되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예제를 가지고 보면 아까 아까 했던 요 8번 갖고 뭐 이렇게 15,000개 가정해갖고 했었는데, 요거를 요 문제를 그냥 같이 풀어볼게요. 8번 갖고 해보면 되게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8번은 8번 갖고 이제 뭐 여기는 이제 팩트를 이제 나열해 놓고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건데요. 단위당 판매 가격이 80원, 변동원가는 60원, 고정원가는 24만 원. 아까 봤던 그 문제예요. 그럼 단위당 공헌이익은 얼마예요? 단위당 판매 가격 80원에서 단위당 변동비 60원 뺀 20원이죠. 그 1번은 맞고, 손익분기점은 12,000원이다. 자, 우리가 이익이 단위당 80원 빼기 단위당 60원, 그쵸? 그게 X, 조업도 X로 놓고 여기서 24만 원 고정비 빼주면 얘가 이익이죠. 손익분기점은 뭐죠? 본전이 되는 뭐예요? 이익이. 수익 빼기 비용이 이익인데 딱 여기 수익하고 비용하고 같죠? 이익이 제로가 되는 이 방정식 푸는 거예요. 그냥 20x는 빼기 24만 원은 0. x는 12만이 나오겠죠. 12,000이 나오겠죠. 12,000. 손익분기점은 12,000개다. 이렇게. 그러면 제품 단위당 변동원가가 15원 감소하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4,000단위 감소한다. 이거 해보면 되죠. 자, 단위당 변동비가 15원 감소했대. 그럼 단위당 변동비가 60원이 아니라 15원 감소하면 45원이 되겠죠. 이런 X가 손익분기점이죠. 24만 원을 35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은 6, 8, 5, 7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4,000단위 감소한다? 아니죠. 12,000에서 6, 8, 5, 7 빼면은 뭐 3,000 얼마 나오겠죠. 자, 고정원가가 19만 2천 원으로 감소해도 단위당 공헌이익은 변하지 않는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고정비랑 아무 관련이 없죠. 자, 요거 한번 의심해 봅시다. 3번이 답인데 왜 이 지문이 이렇게 나왔을까? 단위당 변동원가가 15원이 감소하면 45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45 곱하기 12,000, 54만 원. 총원가. 시간이 가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갖고 잠깐 정지해놓고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요 3번 지문을 좀 막 분석을 해봤는데 뭐 특별한 의미는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혹시나 저는 이게 변동비하고 고정비의 개념을 오해해서 풀면은 뭐 사천 단위 뭐 이런 뭐 어떤 게 나오는 줄 알고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봤는데 그냥 오답의 일부인 것 같아요. 여기서 15 감소하면 4천 단위 감소한다라는 얘기는 고정비를 그냥 나눈 것 같습니다. 고정비를 나눠서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련 요 CVP 분석을 하나 더 해보면 5번 원가 구조 변화 이런 거 해보면 괜찮아요. 사례 연구에 있는 5번. 자, N 회사는 지금 막 헬리콥터가 날아가고 시끄러운데. 자, 위성 라디오를 제조하는 회사고 연간 생산 능력이 5만 단위래요. 생산 능력 5만 단위고 최근에 판매 가격 2만 1,000원에 4만 단위를 판매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 제품의 원가 구조가 단위당 변동비랑 총 고정비, 단위당 변동 판매 관리비, 총 고정 판매 관리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과 관련된 원가하고 판매와 관련된 그 비용하고 지금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제조 부서에서는 제조 공정을 변화시킬 걸 제안했다. 요 공정의 변화는 고정 제조 원가를 2천만 원 증가시키고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를 400원 증가시키게 된다. 현재 판매량인 4만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제조 공정의 변화 후에도 기존의 영업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판매 가격을 얼마로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일단 기존의 영업이익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4만 단위씩 판매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4만 단위. 4만 개 판매할 때의 영업이익이 기존의 영업이익이에요. 지금. 기존의 영업이익인데 이런 문제는요. 일단은 뭐 제조 간접비, 뭐 제조 원가, 뭐 판관비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변동비, 고정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좋아요. 그 변동비는 단위당으로 표현을 해주고 고정비는 총액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단위당 변동비는 제조 원가가 단위당 9,000원 그리고 판관비가 단위당 2,000원에서 단위당 변동비가 11,000원이에요. 총 고정비는 1억 6천만 원 더하기 1억 2천만 원 해서 2억 8천만 원이죠. 판매 가격이 2만 1,000원이야. 단위당 판매 가격이 2만 1,000원. 그럼 단위당 공원이익은 얼마예요? 2만 1,000원에서 11,000원을 뺀 만원이죠. 그럼 기존에 얘는 4만 개를 판매하고 있었으니까 영업이익이 얼마였냐면은 4만 개 곱하기 만원 단위당 공원이익 빼기 총 고정비 2억 8천 그죠? 4억에서 2억 8천 뺀 1억 2천이었네. 이게 기존의 영업이익이에요. 기존의 영업이익. 자, 근데 제조 공정을 이제 바꾸는 거야. 제조 공정을 어떻게 바꾸냐면 뭐 설비 투자를 했는지 해가지고 총 고정비가 2천만 원 증가시킨다고 했으니까 2억 8천이 아니라 3억이 되는 거예요. 고정비는 3억. 그리고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가 400원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단위당 변동비가 400원 증가한다. 그럼 변동비 단위당 변동비는
11,400원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 없죠. 이렇게 했을 때 기존 영업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판매 가격을 얼마로 해야 되는가? 4만 개 팔고 있대요. 이거 계산하는 거죠. 4만 개 곱하기 판매 가격이 얼마냐? 빼기 변동비가 단위당 11,400원이야. 응? 총 고정비는 3억 원이야. 이렇게 했을 때 이때의 이익이 기존의 영업이익인 1억 2천이 나오게 하는 요 P를 풀면 되겠죠. 이거는 직접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이렇게.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때 시간을 너무 많이 썼나? 문제를 앞에서 너무 많이 풀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관리회계 쪽을 깊이 보려면은 이게 이제 원가회계 한 학기, 관리회계 한 학기 해갖고 두 학기를 배워야 될 분량인데 이게 하루에 한 일 끝내려고 하니까 조금 무리한 면은 있었습니다. 원가 차이 분석하고 CVP 분석 같은 거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의사결정을 할 때 304페이지 보면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를 구분하자라고 했는데 관련 원가라고 하는 거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거. 그러니까 A 안을 선택하건 B 안을 선택하건 똑같은 거는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10-4에 뭐 명절 때 어디 갈 때 자가용을 탈 거냐 KTX를 탈 거냐를 의사결정을 하는데 관련 원가는 주유비랑 고속도로 통행료예요. KTX를 타게 되면은 KTX 요금하고 택시비 얘네들은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지니까. 근데 자가용을 타고 가면서 이제 뭐 휴게소에서 밥을 사 먹는 돈이나 KTX를 타고 가면서 뭐 기차역에서 밥을 사 먹는 돈이 똑같다라고 하면 이런 점심값은 의사결정과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의사결정할 때 비관련 원가를 고려하면 안 된다라는 거가 있고, 그리고 기발생 원가. 요게 이제 그런 거예요. 매몰 원가. 이미 발생해서 이미 지출해 버렸어. 그런데 의사결정할 때 얘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엎질러진 물 같은 거 있죠. 엎질러진 물이야 얘는. 엎질러진 물인데 얘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근데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할수록 손해가 난다는 게 막 계산해보니까 나왔어. 근데 옛날에 들어간 돈 때문에 아까워서 포기를 못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매몰원가예요. 물론 매몰원가지만 매몰원가가 매몰원가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매몰원가가 어떤 가치가 있을 때 이 매몰원가 덕분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뭐 요 안을 선택하게 되면 더 작어. 그럴 경우에는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매몰 원가는 과감하게 잊어야 되는 원가다 이런 얘기고, 기회 원가는 뭐냐면 기회 비용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기회 비용.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 나의 기회 비용이 얼마인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뭘 예를 들까? 우리 그 연예인 되게 요새 좀 뜨는 연예인 이름으로 얘기해야지 여러분들이 공감이 될 텐데 뭐, 송중기 같은 애가 여기 와서 저 대신 하루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송중기의 기회비용이 얼마일까? 송중기가 여기 안 오고 그 시간에 어디 방송 출연을 했다라고 하면 출연료가 뭐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근데 여기 와
가서 이걸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몇만 원 안 주거든요. 하루 이렇게 녹화하고 가면은 몇십만 원 안 주는데 홍준기가 그 돈을 받은 거야. 응? 나를 땜빵하고. 홍준기는 그 돈을 벌었을까요? 손해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송중기의 기회비용 그 시간에 방송국 갖고 뭐 했으면은 몇 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된다가 이제 기회 원가를 고려해라라는 얘기예요. 기회 원가의 정의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한 대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된 대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최대치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응?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빨간 글자 보면 기회 원가는 한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된 다른 대안으로부터 얻을 수 없게 된 혜택인 건데 그 다른 대안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최대값이 기회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이런 게 이제 기회비용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기회비용은 당연히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요 기회비용하고 뭐 다른 얘기들도 더 할 수 있는데 원가 차이 분석하고 CVP 분석 정도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교양으로는 이 정도 알면은 그래도 뭐 관리에게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보다 보면 이제 뭐 외주 자가생산 결정 이것도 관련 원가 의사결정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의 차이들만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막 매몰원가 같은 것도 막 지문에 나와요. 그런 거 이제 고려하면 틀려요. 그리고 기회원가적인 요소들도 나오는데 걔네들은 반영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수업 시간 안 했으니까 이번 우리 학기 시험 문제에는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회계 시간에 많이 배우는 내용이고 투자한 평가라고 해가지고 3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거는 이제 화폐 시간 가치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를 수업 시간에 언제 했냐면 투자 활동, 재무 활동 하면서 그 사채 관련 현금 흐름 볼 때 잠깐 했어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야. 오늘의 100원과 내년의 100원은 다르다라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요런 거는 이 다음에 있는 뭐 수년제 가치와 내부 수익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이런 걸 다루는 과목이 재무관리 경영학과에 있는 과목인데 돈을 다루는 그런 거죠. 재무관리라는 거는 어떤 뭐 투자안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투자안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우리는 그때 뭐 이자율 할인율로 이렇게 나눠준다 이렇게 했었는데 요 이자율이 결정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도 배워요. 거기까지 학교 수업에서 진도를 다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재무관리를 깊이 공부하면 재무관리의 앞쪽에는 투자안의 의사결정하는 뭐 수년제 가치법, 뭐 IRR법 뭐 이런 거 이제 배우는데 그 다음에 배울 때 이때는 이제 뭐 요 R 할인하는 R이 이제 주어지는데 나중에는 요 R을 어떻게 계산해 낼 거냐, 자본 구조에 따라서 R이 어떻게 달라질 거냐 이런 것까지도 배우는 되게 재밌는 과목이에요. 재밌는 과목이고 좀 재무관리 책 한 권을 다 독파를 학교 수업에서는 아마 석사 과정까지 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재무관리라는 과목도 그 재무관리를 배워두면은 이게 어떤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한 다음에 걔를 할인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현재 가치로 보는 방법 그게 곧 뭐 사채를 갖고 하게 되면 사채 뭐 발행 가격 구하는 뭐 이런 거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그런 게 되지만 어떤 기업이 창출해낼 수 있는 캐시플로우를 추정한 다음에 걔를 뭐 그 기업에 적합한 R을 계산한 다음에 걔로 할인하면 그게 기업 가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기업 가치랑 현재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시가총액이랑 비교해서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 이런 거 분석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애널리스트나 뭐 투자하는 막 워런 버핏 같은 막 이런 사람들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거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여기서는 잠깐 뭐 개념적인 얘기만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그 재무관리 시간에 재밌게 배울 수 있어요.
항공대에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과목이 재무관리, 그 다음에 뭐 투자론 이런 것도 있어요. 재무관리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뭐 학교마다 다른데 투자론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고 과목도 있고 뭐 증권 투자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심도 있게 가면 파생상품론 이런 걸 이용해갖고 선물, 옵션 뭐 이런 것들 가격 평가하는 뭐 이런 것도 과목이 다 있습니다. 전공에 가면 경영적 전공에 가면은 혹시나 그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다 할 줄 알아야지 2차 시험을 풀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를 이거 해야 되고 실무적으로 저는 요 재무관리적인 기법을 되게 많이 해요. 일할 때 많이 하고 좀 강의하면서나 뭐 재무회계 뭐 감사 이런 거 얘기하지 저는 이제 회계 감사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아예 안 하지는 않는데 회계 감사가 제가 벌어들이는 우리 회사의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회계 감사는 회계 감사보다도 어떤 이런 재무관리적인 그런 컨설팅 업무가 훨씬 더 큰 부가가치 뭐 이런 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세법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전체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